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주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 이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종 문화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석 달간의 시범 기간이 지나고 이제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제도 시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허대석 교수님, 이 연명의료 결정법 초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병원에서 임종하는 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게 약 20년 전에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걸 기점으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97년도니까요. 20년이 조금 지났죠. 그게 20년간 많은 사건과 논쟁을 거쳐서 2016년, 지금부터 2년 전에 법이 통과되는데 참 특이하게 그때 생각한 거는 그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이 203분이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이 기권하고 202분이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거의 그러네요. 네. 이 법이 결코 쉬운 법이 아닌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국회의원으로 그게 표결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법을 다 자세히 이해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확실한 거는 그날 표결되면서 나타난 거는 국민 누구도 고통스러운 임종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제 그 법안으로 표결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 전에는 찬반 논란이 꽤 있었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명재 부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법이 나올까지 참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종교계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깊이 논의되지 않고 어떤 바람을 타고 생명 경시 현상으로 확대돼서 소극적 안락사라든지 이런 미끄럼틀 효과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우려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합의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임종기에 있는 암 환자,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또 만성 간경화 환자,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요 네 군에 한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연명 치료는 이제 실시하는 거죠. 물과 또 산소, 또 영양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일단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예은주 팀장님도 모셨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봉사활동하신 지? 예, 오래지 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봉사자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아주 다양한데요. 신체적 돌봄으로 이제 목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그다음에 이발, 세발 면도 이런 다양한 이제 신체적 또 돌봄을 해드리고요. 또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돌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팀원으로서 그냥 다른 팀원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또는 가족들이 동의하고 오시기 때문에 별로 체감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시행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런 어떤 정서상으로 그런 가족이나 자녀의 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상 이런 거는 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도보다는 일단 문화가 좀 바뀌어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법적으로 이제 환자 결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호스피스 재원 기간이 또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이번에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요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신명칭은 굉장히 긴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네.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과 기준과 절차를 이 법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료진의 판단과 또 환자 가족들의 판단이 달라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도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연명치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을 통해서 좀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런 법이 통과되었고 법 자체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기준들이 있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실천되는지는 또 현장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연명의료란 말이 나오는데 네. 호 교수님, 이 연명의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은 불과 한 5, 60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네. 60년대 들어서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멎은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게 깨어난단 말이죠. 네.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면 살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급성 질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점점 만성, 때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한테까지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기계적인 생명은 연장이 돼요. 그런데 그 연장된 기간의 의미가 의미 있는 삶의 연장이 아니고 고통받는 임종 때까지 시간만 연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회의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급성질환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만성 질환자들에서 이는 의료 기술을 적용하는 게 과연 이 환자분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연명의료하고는 이 존엄사, 안락사, 웰다잉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먼저 그러려면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노화나 질환에 의해서 자연사가 있고 또 비자연사가 있습니다. 사고나 또는 이제 자살이나 타살. 근데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그 존엄사란 말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혼란이 일었는데요. 네. 실은 이 존엄사란 것은 이제 미국에서 1997년 이제 오레곤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법이 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감성적으로 알고 있는 존엄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생애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애 말기에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을 적에 의사가 극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걸 먹고 자살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식물인간에 있어가지고 영양 공급한 튜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에 속하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존엄하니까 듣기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냥 내용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마구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죽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네. 거기다가 이번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법에서는요. 네. 물과 또 우리 영양분, 그다음에 단순 산소 공급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연명의료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그 존엄사법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다른 언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든지 그게 좀 힘들면 그냥 법안 그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 판단이죠. 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환자의 상태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2명의 의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혹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담당 의사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로 네. 이제 2명 이상의 의사가 이 환자가 의료 기술적 관점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네. 그게 큰 하나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연명의료가 의미 있다 없다라는 가치관을 누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느냐, 환자 본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법을 만들 때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법을 그 법명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기술적 판단하고 예, 환자가 이런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의미가 있다, 없다. 예, 그걸 반영하는 걸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전문의가 인정하고 환자 본인이 중단하겠다 하면 바로 그 치료가 중단되는 건가요? 그렇죠. 의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이런 행위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면 그걸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중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의사는 영향을 못 미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치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가치가 다르고 그 부인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고 자녀의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땐 대원칙은 본인의 가치관을 최우선시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환자하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심의를 사안별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결국은 대원칙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일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 라고 했을 경우가 굉장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라는 범위가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직계라고 그러죠. 네. 배우자, 네. 그다음 직계 존비속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 없을 때는 이제 형제 자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도 없고 그 모든 친척이 한 사람만 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전원이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됨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근데 이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이는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이제 논쟁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논쟁 그 어떤 논의가 좀 진척이 되면 이제 식물 상태 환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게 더 이제 또 확장이 되면 이제 안락사 논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 제일 보수적인 말기 상태에 대해서 이제만 적용을 하고 식물 상태나 안락사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방금 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논의가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해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식물인간 또 안락사까지 이제 진전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죠. 이제 우리 생명윤리에 그에서 미끄럼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생명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후퇴하게 되면 미끄럼을 타듯이 어떤 가치가 급속도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종교계에서 이 법안에서 이렇게 협조가 가능했던 것은 정말 임종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어떤 장애나 고통을 막아주자는 데서 동의하는 것이지 이런 논의가 더 확산되는데 어떤 그 교두보를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잘 아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나 또 의료진들이나 어떤 면에서는 종교계보다도 더 보수적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키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법에서 여러 가지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기 환자라는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 말기 환자의 특징은 이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또 범위가 훨씬 좁은 게 바로 임종 과정인데요.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에서도 이 정도로 좁게 범위를 규정해 놨다면 연명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그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선생님은 혹시 우려되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예, 본인의 그 의사결정 그것 때문에 호스피스 재원 기간이 짧아질까 봐 지금도 호스피스에 와서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고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호스피스 좀 더 늦게 와서 이제 돌봄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예,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도 이제 누구나 어느 누구도 그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사회 그거는 다 사회가 합의를 네. 한 거죠.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도 이는 무의미한 고통스러운 인공호흡기 다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는데 국민들은 90% 이상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80%는 지금 이게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본인 아니면 안 된다. 네. 예.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뭐 서류를 복잡하게 하니까 환자가 거의 의식이 없어졌어야 그 서류를 만들어서 호스피스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여러 차례 의료계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은 채 이제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건가요? 그렇죠. 서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하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법을 보면 A4 용지 한두 장입니다. 그 구비 서류가요? 예. 서류도 한 서식 아니면 두 서식밖에 없어요. 딱 한 장. 네. 예, 한 장 아니면 두 장. 근데 우리나라는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 그 안에 있는 서식을 다 합하면 43페이지예요. 어제도 저희가 해보니까 공인인증서를 하고 이거 하다가는 뭐 환자가 그 하는 사이에 돌아가셔요.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 시범 사업하는 사이에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전산 작업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 건데 행정하기 편하게 지금 너무도 이 실무 지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돼요. 예. 우리 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제 그 기준이 엄격하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안마다 엄격할 사안이 있고 좀 간소할 사안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은 좀 간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되겠지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네. 또 법만능주의가 아닌가 생각돼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법으로 죽음을 어떻게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홍보비가 한 4억 정도 책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가구는 우리 국민들 7천만 원을 다 홍보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은 감성에도 호소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서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제 인적 자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윤리위원회라든지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사업자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 개념이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이건 뭐 그럼 뭐 장기기증 서약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건강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가정을 하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를 미리 이제 그 약속을 해서 전산에다 입력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팠을 때는 병심으로 혹은 가족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없어서 그 혼선에 빠졌을 때 이제 그런 게 건강할 때 써놓은 게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뭐 많은 이번에 등록기관들이 등록을 했고요. 네. 대부분의 중요 의료기관들도 지금 다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시설.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예,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일단 했다가 또 이렇게
철회도 할 수 있나요? 그럼 그건 아, 언제든지 그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관련 법령에 보면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연명 의료 형태가 네.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호스피스 이용 계획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그 뒷부분의 유의사항에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19세 이상인 사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도는 사실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과연 급박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도 상당 부분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제로 법을 시행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속단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의 반대로 연명의료 지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직접 그 호스피스 병실에서 이런 경우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저희만 보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그렇게 우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남편이 이 항암을 전혀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본인이 우겨서 항암을 해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좋은 시간을 저 항암을 해서 더 단축시킨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우셨거든요. 사실은 가족 입장에서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는 게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암 치료가 참 저도 얼마 전에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지 말 걸 그런 후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또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네. 혹시 하셨으면은 치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는 양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은 뒤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예, 체력이.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료진의 책임이 어느 순간 득실면에서 오히려 손해 볼 위험이 있다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간성적으로 막 가버리죠. 이제 그게 의료진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그걸 잘 조절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나 하면 그 연장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게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동안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이제 셀프 케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대소변을 못 가려내서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 끼워줘야 된다. 그럼 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뭔가 하나씩 무너지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나 가족도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달려서 집착적으로 막 우리는 끝까지 가는데요. 그것도 이제 환자나 가족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말은 그래야지 하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은 냉정해지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연면 중단 심사를 위해서는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인데요.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행 관련해 가지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담당 의사 교체 또 역시 심의할 수 있겠고 또 의료인에 대한 교육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그런 그 위원회인데 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이한 규정은 이제 의료인만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원 의료인으로 구성되면 안 되고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외부 인사, 즉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추천자 등등이 2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고 네.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까지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병원에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지금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 한 1.8%밖에 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구성을 하려면 첫째 인력도 문제지만 네. 그 구성보다 더 어려운 게 운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 소집하는 것도요. 그 외부에 특히 계신 분들을 모셔오려면 그렇죠. 시간 조정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지금 특히나 이제 대형 병원 네. 거기서도 다 이제 상급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임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지금 뭐 계신 이제 분들은 거의 뭐 이제 시스템 말로 좀 멘붕 상태죠. 이게 이제 연명 의료를 결정을 하려면은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구성이 힘들고 또 이제 없을 때 공영의료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라 그러는데 누가 나서서 공영윤리위원회를 이런 기구를 나서서 그냥 만들 그런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 또는 재정적인 그런 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처음에 이런 법안이 연착륙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병원은 지금 이 법을 집행을 못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는 건 대부분 이제 분쟁, 쟁점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인데 하지 않는 거, 이 호스피스로 가기 위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유보도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거조차도 지금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호스피스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예. 우리 문화가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죽으러 간다. 네. 뭐 이런 기분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호스피스 온다 그러면은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셔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제대로 이제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입퇴원을 하면서 통증 조절하고 또 집에 가셨다가 다시 재입원하시고 이런 거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마지막에 오시다 보니까 가족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본관 그 본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저기는 별관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 같은 병원인데도 그렇게 먼 거리를 온 느낌. 예, 예. 이쪽 병원에 그렇죠. 같은 병원 예, 안에서. 같은 병원 안에서인데도 예, 별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또 오시기는 꺼려하지만 일단 와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또 만족스러워 하신다면서요? 아, 좋아하시죠. 의료진은 이제 통증 조절을 또 해주시고 또 봉사자들은 또 신체적 영적인 지지를 제공을 하면서 그 인간의 그 존엄성 회복과 함께 또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 하니까 환자 가족과 그 보호자들이 되게 이제 큰 변화가 오는데 저희 병동에 오시게 되면 이 병동이 천국이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봉사자들 보면 항상 천사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님들 오셨다라고 나의 수호천사님 오셨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죠. 그 병동에서. 임종 순간을 굉장히 많이 함께 하셨을 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제가 좀 가장 또 이렇게 인상에 많이 기억되시는 분은 딸이 지방에서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계속 이제 누워만 계시기 때문에 휠체어로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힘을 이제 모아서 예식장에 모셔다 드렸고 잘 결혼식을 마쳤는데 그리고 사실 결혼식 끝나고 그렇게 오래 계시지 못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딸의 그 결혼식을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던 그 아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그 호스피스 병상 수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그 플러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난치성 질환, 뭐 만성 질환이면 대부분 그걸 고치겠다고 수도권 대형 병원에 다 몰려와가지고 입원해 계세요. 집을 떠나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가고 그냥 장기 입원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인원 의료 전달 체계 하에서는 이 호스피스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지역 중심으로 가고 지역에서 집에도 계셨다가 또 간병하기 어려우면 그 시설에 가서 또 계시다가 이제 가정 호스피스가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제도화돼야 되는데 너무 기술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하면서 너무 대형 병원에 지금 쏠려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 장애 요인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문화 정착에 또 이 금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대부분 대형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 가서 끝없이 연명 의료를 하게 되면 자기 평생에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마지막 두서너 달에 다 쓰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돈을 오히려 호스피스 쪽으로 돌리면 국가적으로는 의료 자원도 절약하고 환자분이 훨씬 더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선순환 구조로 안 돌아가고 있는. 병원에서 맞는 임종보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낸 사람이 훨씬 더 평온하게 간다. 마지막 이 가족들과 이별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 뭐 너무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 외국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문화, 거주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냥 주택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냥 아파트 문화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임종하기가 힘들어요. 임종했을 적에 이 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주 문화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이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지역 단위로 이제 임종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4명 중에 3명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런 환경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교 환경의 변화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법적인 부분에서도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병원에 있다가 임종을 막기 위해서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퇴원하고 48시간 내에 사망을 하고 또 사망 원인도 진료받았던 또 입원했던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병원 바뀌지만 이제 병사 진단서가 나오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48시간이 지나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제 발간한 그런 그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48시간이 일단 지나면 네. 이렇게 바로 병사 진단서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관여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가 또 원칙적으로 검시를 또 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가 검안을 해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복잡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이런 곤란함을 겪은 사례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집에서 임종을 맞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 환자로 치면 75% 정도가 병원에 와서 임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여건이 되면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냐고 하면 단연 집에서 돌아가고 싶어해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에 객사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뭔가 그 정서적으로나, 예.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환자인데 40대인데 유방암 환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집에서 그 간병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에 와 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뭘 하고 싶은가 봉사자분들이 가서 여쭤보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제 흔히들 죽기 전에 뭐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흔히도 뭐 버킷리스트니 영화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 여성인데 40대 여성인데 딱 자기 죽기 전에 하나 해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상이죠. 네. 그게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다 부축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다 만져보고 예, 자기 평생 그 하던 돌아와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집에서 임종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평생의 자기의 잔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거주 여건, 가족 구성원 이런 게 과거하고 달리 이제 집에서 혼자서 그 간병하고 거기서 임종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제 가정 호스피스라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 호스피스 입원형하고를 잘 어떻게 하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은 이제 집에 계시면서 방문해서 그분들 도와주고 이제 진짜 임종 직전에는 이제 의료기관에 와서 하고 이제 그는 우리가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도도 보완이 돼야 되고 우리 의식도 좀 변화가 돼야 예, 되고 예, 그래야 예, 될 것 예, 같네요. 예. 연명의료 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조건을 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뭐 좀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이 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그게 상응해서
법보다는 규범이 바뀌어야죠. 변화된 여건 하에서 우리가 임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속적 식물 상태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는 말기조차도 지금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로 그 가기에는. 단계는 굉장히 지금 안락사나 존엄사를 모두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소극적 안락사는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적극적인 안락사, 즉 저는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라고 했을 때 약물 주입 등을 통해서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허용해주는 국가는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등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허용해주는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추세를 볼 때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죽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의 권리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건데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좀 차이가 있죠. 다르고 생명의 가치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딱 한 번입니다. 누구나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하니까 따라간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지금 견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명의 그 가치를 존중하는데 우리의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대상이 아닌 어떤 이제 또 자기 권리나 자유가 아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발전시킨다. 그것은 이게 생명윤리적 관점이나 우리 생명 존중 사상의 그 관점을 봤을 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영국의 한 연구소가 우리 사회 죽음의 질, 그러니까 사회 죽음의 질을 이제 각 국가별로 평가를 했는데 40개 나라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뭐 꼭 어떤 죽음을 관대하게 그 허락한다, 허가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점점 논의가 많아지겠죠, 이제. 네, 제가 본 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뭐 치료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나 하면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어떤 약이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찾았다. 좋은 의사를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뭐 그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귀한 시간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치료 안 된다를 마치 실패한 것처럼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것처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안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는 뭔가 우리의 성장 지향사회, 성취 지향적인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깁니다. 더 행복하지는 않아요. 예, 때로는 내려놓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쭉 각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 지켜봤을 때 네. 어떤 분들이 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행복하게 마지막을 하시는 것 같던가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 가족끼리 그 죽음이란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가 네. 봐요. 그리고 엄마가 환자면 아들하고 그 죽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지금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만 자꾸 하느냐 이래서 실제로 엄마가 아들하고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 얘기를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큰 고민으로 하고 또 그 엄마는 끝까지 남겨지는 아들에 대한 그 걱정 근심으로 엄마는 자기 죽음을 올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일단 가족끼리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떠내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젊은 사람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 죽음을 생각해 봐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잘 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은 사촌 이제 형님이셨는데 50대 후반에 이분이 간암을 한 3년 앓았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빠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죠.
한 번은 이제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의식은 돌아왔어요. 그 방에 제가 그날 뭐 문명경 갔더니 뭐 이제 가깝게 지내던 형님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거,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 형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요번에 혼수 빠지지 않았느냐. 언제 의식을 잃을지는 장담을 못한다. 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요. 뭐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 병실에 이제 제가 문병 갈 때마다 간호사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병실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녀들을 만나서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본인이 이걸 탁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자기가 임종에 임박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가족을 하나하나 방으로 불러 이제 가까운 이제 가족들 불러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예, 이제 내 있는 친구들은 전화로 이 작별 인사 다 하고 하루는 딸한테 딸이 왔는데 갑자기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제일 생각이 날 것 같더니 딸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좀 뭐라 답을 해야 되지? 뭐야? 갑자기 이래. 아버님이 이제 술을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약간 기분 좋게 술 드시고 들어올 때 집 입구에서 뭐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그 노래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다 했더니 그래 녹음기 가져와. 노래로. 그러면서 아빠 생각날 때 들으라. 그러고는 그분은 마지막 일주를 그렇게 하고 자기는 중환자실 안 가고 인공호흡기 한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들 이제 봉사자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인간관계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은 그거 딱 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는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이고요. 근데 남은 가족한테도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그 스티븐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인데 이제 사망 1년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1년의 당신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 말하기를 이제 듣고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의미를 주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이 1년 남았다는 거를 알고 난 후부터는 자기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이런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살아라 하는 연설문이 있어요. 그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삶, 또 받아들이는 삶 이런 것들이 저희 문화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모두 죽잖아요. 네. 예, 죽고 또 죽어야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살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 열심히 사는 과정에 또 죽음도 생각해보고 그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또 의문을 나한테 던져보고 예, 그러다 보면 잘 이 세상 갖고 왔다 이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도 답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법의 제정 이유 또 이제 1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요. 자기 결정,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고 돼 있거든요. 본인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지 그것 역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떠나는 과정에서의 본인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사실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보고 생각해보고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단히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과 어떻게 이별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번 연명의료 중단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이 죽음에 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네 분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uld you change?